기이트 모파상 작가 단편소설 제목 산장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기이트 모파상의 이 작품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변화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낸 심리문학의 정수입니다. 흔히 경애와 찬탄의 대상이 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은 이 소설 속에서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절대적인 고립의 공간이자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하얀 감옥으로 변모합니다. 작가는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문명과 뚝 떨어져 극한의 고독 속에 놓인 인간이 겪는 불안과 원초적인 공포를 섬세하게 해부합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실 때는 단순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기보다는 눈 덮인 높은 산장이 뿜어내는 서늘한 공기와 귀를 찌를 듯한 막막한 침묵을 감각적으로 상상하며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부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과 짓누르는 고요 속에서 나약한 인간의 이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환영과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인물의 심리 변화를 찬찬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빚어내는 가장 서늘하고도 깊은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산장. 알프스 산맥의 높은 지대에는 작은 목조 여관들이 흰눈에 덮인 깎아지른 듯한 바위투성이의 헐벗은 협곡 빙산 아래 많이 세워져 있다. 이 여관들과 마찬가지로 슈바렌바의 산장은 개미 고개를 따라 오가는 손님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산장은 1년에 6개월 동안 장오제의 가족이 살면서 영업을 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골짜기를 메워 로에쉬 마을로 내려가기가 어렵게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세 아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간다. 집은 늙은 안내인 가스파르 아리와 젊은 안내인 울리히 쿤씨 그리고 3이라는 산개가 지킨다. 두 남자와 개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오직 반짝이는 봉우리에 에워싸인 발름호른의 넓고 흰 경사뿐인 눈 덮인 감옥 속에서 봄이 돌아올 때까지 남아있어야 했다. 눈이 주위에 쌓여 작은 산장을 에워싸고 날로 짓누르며 지붕 위에 쌓이고 창문을 넘고 문을 막아버리면 그들은 자연히 발이 묶여 끝내는 눈 속에 파묻히게 마련이었다. 겨울이 가까워짐에 따라 내려가는 길이 점점 험해지자 오제 일가는 로에쉬로 돌아가게 되었다. 노새 3마리는 옷가지와 짐을 싣고 세 아들에게 이끌려 먼저 떠났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잔느 오제와 딸 루이즈가 4번째 노새를 타고 이제 막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두 산지기를 데리고 그 뒤를 따랐다. 이 두 산지기는 가족들을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언덕까지 배웅해 주어야 했다. 일행은 먼저 조그마한 호수를 끼고 돌았다. 산장 앞까지 뻗은 커다란 바위 구멍의 밑바닥은 벌써 얼어붙어 있었다. 이윽고 일행은 호비불을 펴놓은 것 같이 깨끗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양쪽으로는 눈 덮인 봉우리들이 치솟아 있었다. 태양은 이 반짝이는 벌판 위에 쨍쨍 내리쬐며 싸늘하고 눈부신 불꽃으로 온통 빛나고 있었다. 이 끝없는 산 속에는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무한한 고독을 깨뜨릴 만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깊은 고요를 뒤흔드는 소리 또한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키가 늘씬하고 다리가 긴 스위스의 젊은 안내인 울리히 쿤씨는 두 여인을 태우고 가는 노새를 따라가기 위해 아버지 오제와 가스파르 아리를 뒤에 두고 앞으로 나아갔다. 소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글픈 눈으로 그를 부르는 듯 했다. 그녀는 금발을 지닌 시골 아가씨로 젖빛 뺨과 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은 빙하에 파묻혀 오랫동안 살아온 탓에 빛이 바랜 듯 보였다. 그는 그녀가 타고 가는 노새를 따라가
그 노새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 오제는 그에게 겨울 동안 해야 할 일을 소상하게 일러주었다. 그가 이런 고산지대에 머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늙은 아리는 이미 14해의 겨울을 눈 속에 파묻힌 슈바렌바 산장에서 보낸 베테랑이었다. 울리 쿤씨는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흘려들으며 줄곧 소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네, 오제마님 하고 대꾸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듯 했으며 침착한 그의 얼굴은 무표정할 뿐이었다. 일행은 골짜기 아래 긴 수면이 평평하게 얼어붙은 도베 호수에 이르렀다. 오른쪽 도베노른 봉우리는 빌트스트루벨에서 내려다 보이는 레메른 빙하의 커다란 퇴석들 옆에 우뚝 서서 검은 바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일행이 로에쉬 마을로 내려가는 통로인 개미협곡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벼랑간 발레 알프스의 광막한 지평선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론강의 길고 넓은 계곡이 그 지평선을 둘로 갈라놓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올망졸망한 흰 산봉우리 무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두 개의 뿔이 달린 미샤벨산, 육중한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비세홀은, 우람한 브르네그홀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피라미드 모양의 세르벤과 괴물같이 요염한 자태를 지닌 당 브랑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커다란 구멍속같이 깊은 골짜기 밑에 로에쉬 마을이 보였다. 개미 협곡이 끝나고 론강 쪽으로 탁 트인 커다란 틈바구니로 내다보니 로에쉬 마을의 집들은 마치 흩어진 모래알처럼 보였다. 노새는 산길 가장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길은 오른쪽 산을 끼고 끊임없이 굽이쳐 참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눈에 보일 듯 말 듯 조그마한 마을들이 아스라에 가물거렸다. 여인들은 눈 위로 뛰어내렸다. 두 노인도 그녀들을 따라왔다. 그럼 잘들 있게 내년 봄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하고 아버지 오제가 말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아리 영감이 말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았다. 오제 부인도 두 볼을 내밀며 인사했고 어린 소녀도 똑같이 했다. 다음은 울리 쿤씨 차례였다. 그는 루이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산꼭대기에 남아있는 저희를 잊지 마세요. 소녀가 대답했다. 아뇨. 소녀가 너무나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는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짐작으로 그렇게 여겼을 뿐이다. 그럼 몸조심하고 잘 들일게. 장 오제는 다시 당부하고는 여자들 앞을 지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아 멀리 사라졌다. 두 사나이는 슈바렌바하 산장을 향해 돌아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일은 이제 끝났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둘은 서로 얼굴만 맞대고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가스파르 아리는 지난 겨울을 보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셸 카놀이라는 사람과 지냈는데 미셸은 너무 늙어서 올해는 다시 머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 기나긴 고독 속에서 자칫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년 겨울이 별로 지루하지 않았다고 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깨끗이 체념한 채 오락이나 노름 따위의 소일거리를 궁리해냈던 것이다. 울리 쿤씨는 눈을 아래로 깐 채 마음속으로는 개미 골짜기를 지나 마을로 내려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이야기에 건성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산장이 멀리 나타났다. 어찌나 작은지 거대한 눈밭에 찍힌 새까만 점처럼 보였다. 문을 열자 털이 곱슬곱슬한 게 삼이 그들 주위를 맴돌며 껑충껑충 뛰놀기 시작했다. 늙은 가스파르가 말했다. 여보게, 이제 여자는 아무도 없으니 우리 손으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네. 자네는 감자를 깎게.
두 사나이는 나무걸상에 앉아 빵을 수프에 적셔 먹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나절은 울리 쿤시에게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가 창너머로 맞은편 눈 덮인 산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리 영감은 벽난로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있었다. 울리히는 오후에 집을 나와 어제 걸어온 길을 다시 더듬으며 두 여인을 태우고 간 노새의 발자국을 찾았다. 개미 골짜기의 좁은 길에 이르자 그는 절벽가에 엎드려 로에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바위로 에워싸인 구멍처럼 보이는 그 마을은 아직 눈에 파묻히지 않았다. 눈이 마을 어귀까지 이르렀으나 그 일대를 보호하고 있는 전나무 숲에 가로막혀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기에는 모두가 납작한 집들이라 마치 목장 속의 보도블록같이 보였다. 오제 씨의 그 작은 딸도 지금쯤 저 회색 집 중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어떤 집일까? 하나하나의 집을 구별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는 얼마나 그 집을 찾아가고 싶었을까? 그는 태양이 빌트스트루벨의 높은 봉우리 뒤로 사라져버린 후에야 산장으로 돌아왔다. 아리 영감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동료가 돌아온 것을 보자 그는 카드놀이를 한 판 하자고 했다. 그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두 사나이는 한동안 브리스크라는 간단한 카드 노름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맑고 추운 날씨가 계속될 뿐 눈은 내리지 않았다. 가스파르의 영감은 오후가 되면 이 얼어붙은 산꼭대기까지 때때로 날아오는 독수리나 진귀한 새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울리이는 날마다 어김없이 개미 골짜기까지 가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다.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은 함께 카드놀이, 골패, 도미노 등을 하며 판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사소한 물건을 걸고 읽기도 하고 따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먼저 일어난 아리 영감이 동료를 불렀다. 흰 거품처럼 가볍고 커다란 구름장이 소리 없이 서서히 움직이며 그들의 머리 위로 몰려들더니 이내 어둡고 짙은 눈보라가 되어 그들을 뒤덮었다. 눈보라는 나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들은 문과 창문을 터서 통로를 뚫고 층계를 만들어야 했다. 12시간 동안이나 얼어붙어 화강암보다 더 단단해진 눈 위로 나서자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두 사람은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마치 죄수와 같은 생활을 했다. 그들은 날마다 해야 할 일을 나누어 맡았다. 울리 쿤씨는 청소와 빨래, 그리고 집 주위를 돌아보며 눈을 치우는 일을 맡았다. 장작을 패는 것도 역시 그의 몫이었다. 아리 영감은 요리를 하고 불 때는 일을 맡았다. 이 규칙적이고 지루한 일과는 카드나 골패놀이에 열중하다 보면 가끔 중단되기도 했다. 두 사람 다 조용하고 온순했으므로 말다툼을 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산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스파르 영감은 가끔 총을 들고 노루 사냥을 나가서 때때로 사냥감을 잡아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슈바렌바 산장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싱싱한 고기 향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사냥하러 집을 나섰다. 밖에 걸어놓은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그는 빌트스트루벨 부근에서 짐승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혼자 남은 울리이는 10시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는 본래 잠이 많은 편이었으나 언제나 그 늙은 안내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스럭거리는 바람에 마음껏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삶과 함께 천천히 난로 옆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삶 역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난로 앞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과였다. 울리이는 벼랑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이 고독이 무섭게까지 느껴졌고
하루하루의 일과가 되다시피 한 카드놀이가 간절히 하고 싶어졌다. 그것은 마치 어쩔 수 없는 습관적인 욕망과도 같았다. 그는 오후 4시에 돌아오기로 한 동료를 마중하러 나갔다. 눈은 그 깊은 산골짜기를 온통 뒤덮어 평평하게 만들었다. 갈라진 빙하의 틈바구니도 메워버리고 두 호수도 지워버렸으며 커다란 바위들도 묻어버렸다. 거대한 산봉우리들은 모두 한결같이 눈부시게 얼어붙은 하나의 거대한 흰 통처럼 변해버렸다. 울리는 지난 3주일 동안 그가 언제나 마을을 내려다보던 그 벼랑에 가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빌트스트루벨에 이르는 경사로를 기어오르기 전에 먼저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지금은 로이시 마을도 눈 속에 덮여 있었다. 집들은 하얀 외투에 덮여 그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레메른 빙하에 다다랐다. 그는 돌같이 굳은 눈 위를 쇠를 댄 지팡이로 두드리며 산골 사람들처럼 보폭을 넓혀 성큼성큼 걸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동자로 냅킨처럼 멀리 펼쳐진 눈 덮인 허허벌판 위에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검은 점을 찾았다. 빙하 어귀에 이르러 발길을 멈춘 그는 영감이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불안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퇴성 옆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었다. 눈은 장밋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수정 같은 눈 위를 휘몰아쳤다. 울리는 떨리면서도 길게 퍼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영감을 불렀다. 그 소리는 모든 산이 잠든 죽음 같은 고요 속으로 미끄러져 갔다. 새 울음소리가 파도 위로 흩어지듯 그 외침은 얼어붙은 눈덩이의 거대한 파도 위를 스쳐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다시 발길을 옮겼다. 태양은 황혼에 붉게 물든 산봉우리 뒤로 떨어지고 깊은 골짜기는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고요와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이 겨울산의 죽음 같은 분위기가 엄습하여 그의 피를 멈추게 하고 얼어붙게 만들어 사지를 빳빳하게 굳은 무생물로 만들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집을 향해 뛰어갔다. 집을 비운 동안에 영감이 돌아와 있을 것 같았다. 영감이 다른 길로 돌아와 발밑에 죽은 도루 한 마리를 놓고 난로 앞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이윽고 산장이 보였다. 굴뚝에서는 아무런 연기도 나지 않았다. 그는 더욱 빨리 뛰어가 방문을 열었다. 삼이 달려나오며 반가이 맞이했다. 그러나 가스파르 아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당황한 쿤씨는 마치 동료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불을 피워 저녁을 지었다. 영감이 곧 돌아오려니 생각하면서 틈틈이 밖에 나가 노인을 기다렸다. 밤이 되었다. 희끄무레한 산장의 밤이었다. 지평선에는 산봉우리 뒤로 방금 넘어가려는 가느다란 초승달이 어슴풀에 빛나고 있었다. 젊은이는 집에 들어와 손발을 녹이며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불상사를 이것저것 상상해 보았다. 가스파르는 필경, 다리가 부러졌거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거나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눈 위에 쓰러져 추위에 떨다가 정신을 잃었거나 이 캄캄한 밤에 살려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대체 어디서 외치고 있을까? 산이 너무 넓고 사납고 험준하니 아마도 이 무한한 공간에서 사람 하나를 찾으려면 10명, 20명의 안내인이 사방을 꼬박 한 주일 동안 헤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가스파르 아리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삼을 데리고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둘러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배낭 속에 이틀치 양식을 넣고 쇠갈고리도 챙겼으며 길고 질긴 끈을 허리에 감았다. 쇠붙이를 박은 지팡이와 얼음을 깨어
층계를 만드는 데 쓰는 얼음도끼도 꼼꼼히 점검했다. 그러고는 영감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걔는 난롯불의 온기를 듬뿍 받으며 드러누워 코를 골았다. 벽시계는 일정한 심장고동처럼 똑딱거렸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벽과 지붕을 스쳐가는 매서운 바람소리에 몸을 떨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전율하며 난로불 위에 물을 올려놓았다. 길을 떠나기 전에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였다. 시계가 1시를 치자 그는 벌떡 일어나 삶을 깨워 빌트 스트루벨 쪽을 향해 집을 나섰다. 5시간 동안이나 쇠갈고리를 사용해 바위를 기어오르고 얼음을 깎아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가파른 벼랑 밑에서는 개를 밧줄에 매어 몇 번이나 끌어올려야 했다. 6시쯤 되어서야 겨우 가스파르 영감이 자주 노루 사냥을 가던 봉우리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머리 위 하늘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하더니 벼랑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빗줄기가 그의 주위에 수십 리나 펼쳐진 넓은 산들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 희미한 빛이 눈더미에서 하늘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멀리 드높은 산봉우리들이 차츰 살구색 같은 부드러운 장밋빛으로 물들더니 베른 지방 알프스의 거대한 봉우리 뒤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울리 쿤씨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혀 발자국을 살피며 개에게 일렀다. 삼아, 어서 찾아보아라. 그는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두 눈으로 낭떠러지들을 삽사시 더듬으며 이따금 영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그 목소리는 길게 꼬리를 끌며 무언의 광야 속으로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그는 행여나 대답이 들려올까 싶어 땅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다. 그러자 정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좀 더 앞으로 달려가 다시 영감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오쯤 되어서야 그는 늦은 아침 식사를 했다. 삼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다. 삼 역시 몹시 지쳐 보였다. 이윽고 그들은 다시 영감을 찾기 시작했다. 저녁때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이미 50km가 넘는 눈길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도저히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눈 속에 구덩이를 파고 가져온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개와 함께 웅크렸다. 인간과 짐승이 서로 살을 맞대고 누워 피차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려 했지만 지독한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울리이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공상에 시달렸고 사지는 마구 떨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날이 밝아왔다. 두 다리는 쇳덩어리처럼 빳빳하게 굳었고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올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심장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만 들려도 당장 터질 듯이 거세게 두근거렸다. 문득 그마저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살아갈 힘을 짜내게 해주었다. 그는 눈밭에 몇 번이나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는 삶을 앞세우고 산장을 향해 길을 쓰고 내려왔다. 오후 4시경이 되어서야 그는 슈바렌바하에 도착했다. 산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불을 피우고 식사를 마친 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잤다. 그런데 난데없이 울리히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가 들려와 곤히 잠든 그를 벌떡 일어나게 했다.
그는 꿈을 꾸었던 것일까? 그것은 불안한 영혼의 꿈결을 스쳐가는 괴이한 환청이었을까? 아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들려오고 있었다. 그 메아리는 이미 그의 귓속을 파고들어 신경이 곤두선 머리끝부터 손가락 끝까지 찌릿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누군가 소리를 질러 울리히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른 게 틀림없었다. 누군가 밖에 와 있었다. 산장 근처에 온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했다. 그는 방문을 열어젖히고 힘껏 소리를 질렀다. 가스파르 영감님이에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중얼거림도, 아무 신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빛만이 희끄무레하게 번쩍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돌덩이를 부수고 이 버림받은 고지 위에 아무런 생명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듯한 얼음같이 매서운 바람이었다. 사막의 열풍보다 더 메마르고 무시무시한 광풍이 휘몰아쳤다. 울리히는 다시 소리 높여 외쳤다. 가스파르, 가스파르, 가스파르. 그리고 그는 쥐죽은 듯 기다렸다. 산 위의 삼라만상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단숨에 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렀다. 그는 의자에 걸터앉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 동료가 운명하는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살아 숨쉬고 빵을 먹는다는 사실만큼이나 굳게 그 사실을 믿었다. 가스파르 아리 영감은 땅속 암흑보다 더 무시무시한 흰 눈으로 뒤덮인 깊숙한 계곡. 그 어느 구덩이 속에서 이틀낮 사흘 밤 동안 임종의 고통을 겪으며 동료를 부르다 숨을 거둔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육신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그의 영혼이 울리이가 자고 있는 산장에 날아와 죽은 자의 원혼이 산자를 미혹하는 무섭고도 신비스러운 힘으로 그를 불렀던 것이다. 그 한 맺힌 영혼은 잠자는 자의 억눌린 심령에 호소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내 자신을 찾아내지 못한 동료에게 매서운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른다. 울리는 얇은 벽 바로 뒤에서 자신이 방금 걸어 잠근 방문 바로 밖에서 그 영혼이 부르짖는 것을 생생히 느꼈다. 영감의 영혼은 마치 불빛 환한 창문 주위를 날개 퍼덕이며 맴도는 밤새처럼 그곳을 떠돌고 있었다. 그리하여 넛을 잃은 젊은이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용기가 없었다. 아마 앞으로도 영영 그런 용기는 내지 못할 것이다. 영감의 시체를 찾아 제대로 된 묘지에 묻어주지 않는 한. 그 끔찍한 환영은 밤낮으로 산장 주위를 배회할 터이니 말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날이 밝아왔다. 찬란한 햇빛이 다시 솟아오르자 쿤씨는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여 개에게 국을 끓여주고는 차가운 눈더미 속에 누워있을 영감을 생각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의자에 걸터앉아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이 다시금 산봉우리를 뒤덮기 시작하자 새로운 공포가 그를 무섭게 엄습했다. 그는 희미한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컴컴한 부엌을 서성였다. 간밤의 그 무시무시한 부르짖음이 다시 바깥의 음침한 정막을 깨뜨리고 들려오지 않을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방안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성큼성큼 오갔다. 그러다 그는 지금껏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을 처절하고 외로운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눈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인간이 사는 땅, 따뜻한 집들이 모여있는 곳, 웅성거리고 조잘대며 꿈틀거리는 생명력 넘치는 세계에서 무려
2000m나 떨어진 아득한 고지에 내동댕이 쳐진 외톨이였다. 이 차갑게 얼어붙은 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것이다. 어디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장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깎아지른 긴 구렁 속에 뛰어내려서라도 로에시 마을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방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죽은 동료의 망령이 이 높은 고립무원에 혼자 남기 싫어 길을 쓰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자정쯤 되자 그는 서성이는 것조차 지쳐버렸다. 극심한 고뇌와 두려움에 시달린 나머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선잠을 자며 꾸벅꾸벅 졸았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흉가를 무서워하듯 그는 방 안에 자기 침상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그때 갑자기 전날 밤 들었던 그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다시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섬뜩한지. 그는 자기에게 달려드는 유령을 밀쳐내기라도 하려는 듯 허공에 팔을 뻗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삶도 잔뜩 겁에 질려 지저댔다. 걔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어느 모퉁이에서 덮쳐올지 몰라 불안해하며 사방을 킁킁거렸다. 방문 앞에 이르자 걔는 연신코를 벌름거리며 문틈 밑의 냄새를 탐지했다. 그러더니 문 근처에서 거칠게 숨을 헐떡이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꼬리를 빳빳이 쳐들고 끙끙거리며 계속 문 밑의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쿤 씨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서진 의자 다리를 치켜들고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당장 죽여버릴 테다. 그가 이렇게 악다구니를 치며 위협하자 걔는 덩달아 흥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주인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문 밖의 적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다. 삶은 이윽고 차차 진정하여 난로 곁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여전히 머리를 꼿꼿이 들고 흰 송곳니를 드러낸 채 타는 듯한 눈길로 문 쪽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울리이는 겨우 이성을 되찾긴 했지만 뼈저린 공포 탓에 완전히 얼빠진 꼴이 되어 찬장 속에서 오두비 병을 꺼내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켰다. 알코올이 들어가 정신이 몽롱해지자 가짜 용기가 솟구쳤고 불덩이 같은 뜨거운 열기가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튿날에도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빈속에 술만 들이부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는 술에 취한 짐승처럼 지냈다. 가스파르 아리의 생각만 떠오르면 취해서 땅바닥에 고꾸라질 때까지 또 술을 퍼마셨다. 결국 독한 술에 녹초가 된 그는 사지가 마비된 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죽은 듯이 나자빠져 있었다. 그러나 불같은 술기운이 몸에 돌 때도 울리이의 환청은 멈추지 않았다. 영혼의 부르짖음이 머릿속에 총알처럼 박혀 다시금 그를 번쩍 깨워놓곤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스스 일어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삼을 불렀다. 그러면 주인 못지않게 반쯤 정신이 나간 개는 문지방에 매달려 발톱으로 박박 긁고 날카로운 이빨로 나무문을 미친 듯이 물어뜯었다. 울리이는 고개를 돌려 마치 죽을 듯이 다른 박질을 친 다음 시원한 물을 단숨에 들이마시듯 병째 술을 들이켰다. 끔찍한 생각과 생생한 기억,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공포를 다시 마비시키기 위해서였다. 3주일도 못 되어 그는 산장에 보관해 두었던 술을 바닥내고 말았다. 술이 있을 때는 무지막지한 폭음으로 공포심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맨정신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브레이크 잃은 공포가 다시 그를 덮치자 그는 정말 발광할 것만 같았다. 만취 상태로 도피했던 지난 한 달 동안 그의 공포심은 골문대로 골마 있었고 철저한 고독을 자양분 삼아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져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이성을 찔러댔다.
그는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좁은 집안을 뱅뱅 맴돌았다. 때때로 귀를 문에 대고 밖에서 떠도는 동료의 기척을 엿듣기도 하고 굳게 닫힌 벽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치며 망령에게 도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피로에 지쳐 어렴풋이 선잠이 들면 귀청을 찢는 그 목소리에 또다시 쏘스라치며 깨어나는 끔찍한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이판사판이 된 겁쟁이처럼 그는 방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자신을 부르는 사나이의 실체를 확인한 다음 그 입을 영원히 틀어막아 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매서운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자 그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는 열린 문틈으로 삼이 밖으로 뛰쳐나간 줄도 눈치채지 못한 채 허겁지겁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러고는 부르르 떨며 난로에 장작을 더 지피고 굳은 몸을 녹이려 바짝 다가앉았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 벽을 박박 긁으며 밖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꺼져라 하고 악을 썼으나 돌아온 대답은 불안에 떠는 길고 구슬픈 비명뿐이었다. 결국 그에게 얄팍하게나마 남아있던 이성은 시시각각 완전한 광기와 공포로 변해버렸다. 그는 다시 꺼져라 하고 연거푸 외치고는 몸을 숨길 구석을 허둥지둥 찾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 괴물이 울부짖으며 벽에 몸을 벅벅 비벼대고 산장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그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 찬 육중한 나무장 쪽으로 달려가 초인적인 힘으로 그 장을 밀어 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리고 그 위에 담요, 방석, 의자 등 눈에 띄는 모든 가구를 죄다 쌓아 올리고 마치 적군에 철저히 포위된 요새처럼 창문마저 틀어막았다. 그러나 밖의 존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구슬픈 신음소리를 내자 드디어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린 울리이도 안에서 그와 똑같이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화답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며칠이 지났다. 인간과 괴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둔 채 서로 으르렁거렸다. 밖의 짐승은 집 주위를 쉴 새 없이 빙빙 돌며 당장이라도 벽을 무너뜨리려는 듯 안간 힘을 써 발톱으로 문을 팍팍 긁어댔다. 안의 사내는 밖의 움직임에 따라 바닥을 기어다니며 돌벽에 귀를 대어 기척을 줬고는 그 끔찍한 부르짖음에 맞서 사납게 괴성을 질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침내 울리이의 귀에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광기에 지쳐 모든 에너지를 탕진한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한참을 잠들어 있던 그는 마치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모든 생각과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났다. 그저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 허겁지겁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렇게 길고 잔혹했던 겨울이 지나갔다. 마침내 개미협곡에 막혔던 길이 열렸다. 오제 일가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일행이 고갯마루에 도착하자 여자들은 다시 노새에 올라타고 곧 만나게 될 두 사나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본래 길이 트이면 산장지기들은 기나긴 겨울 동안 별거 없이 지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을의 두 사나이 중 한 명이 먼저 산을 내려와 마을로 마중을 나오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길목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그들은 몹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흰눈에 덮인 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지붕이 굴뚝으로는 다행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아버지 오제는 적잖이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산장 가까이 다가가자 독수리떼에게 파먹혀 앙상해진 짐승의 뼈가 눈에 띄었다. 옆으로 널브러진 꽤 커다란 뼈였다. 모두 그 해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삼의 뼈잖아요. 어머니 오제가 외치고는
곧장 산장을 향해 소리쳤다. 가스파르 영감님. 그러자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도무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가스파르. 이번에는 아버지 오제가 크게 불렀다. 아까와 비슷한 짐승 같은 탁한 울음소리가 안에서 또다시 새어나왔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굳게 잠긴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 덮인 빈 외양간에서 굵은 기둥 토막을 하나 빼내어 다 함께 힘을 합쳐 문을 세차게 내리찍었다. 나무 문은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부서지고 두꺼운 판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문을 막고 있던 가구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커다란 소리가 산장을 뒤흔들었다. 무너진 찬장잔해 위로 한 사나이가 우뚝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길게 치렁거리고 덥룩한 수염이 가슴팍을 덮었으며 몸에는 지저분한 누더기를 걸친 짐승 같은 몰골이었다. 그러나 그 사내의 두 눈만은 미칠 듯한 광기로 무섭게 번쩍거리고 있었다. 일행 중 아무도 단번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잠시 후 루이즈 오제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엄마, 울리히예요. 그제야 어머니 오제 부인도 그 흉측한 사내가 울리히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일행이 다가가 몸을 건드려도 석상처럼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묻는 말에도 초점 없는 눈으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로에쉬 마을로 내려가 의사에게 보였지만 의사는 그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진단을 내렸다. 끝내 그의 늙은 동료 가스파르 영감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산꼭대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었다. 앳된 루이즈 오제는 그해 여름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의사는 소녀의 병이 산꼭대기의 뼛속 시린 찬 기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층 해설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풍경은 때로는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은 알프스 산맥의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여관을 배경으로 혹독한 대자연 속에 남겨진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철저하게 붕괴되어 가는지를 놀랍도록 치밀하고 서늘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고립의 공간,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정체불명의 소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정교하게 맞물리며 독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소설을 넘어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탁월한 심리 탐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산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산장이 기나긴 겨울을 맞아 완전히 세상과 격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1년 중 절반을 눈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하는 이곳의 주인 가족들은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가 골짜기를 메우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갑니다. 그들이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마을로 떠나가는 뒷모습은 앞으로 산장에 남아 끝없는 겨울을 견뎌야 하는 두 명의 산지기들이 처하게 될 절대적인 고독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특히 늙고 노련한 산악 안내인과 앳된 소녀를 가슴에 품은 젊은 안내인이 나란히 서서 일행을 배웅하는 장면에서는 아스라이 멀어지는 문명과 온기를 향한 아쉬움,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지루한 겨울에 대한 무거운 체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젊은 안내인은 소녀가 남긴 희미한 약속 한마디에 기대어 기나긴 겨울을 버텨내려 합니다. 그에게 산장 생활의 시작은 그저 짝사랑하는 소녀를 향한 아련한 그리움과 매일 오후 절벽 끝에 서서 까마득히 먼 마을을 내려다보는 낭만적인 고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많은 겨울을 눈더미 속에서 이겨낸 늙은 안내인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권태로운 것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규칙을 만들고 사소한 놀이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한 고독에 맞서 싸웁니다. 이렇듯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적인 일상을 이어가던 두 사람의 평화는 무자비하게 쏟아진 폭설로 인해 산장이 완전한 밀실로 변해버리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폭설이 멎은 후 노루 사냥을 나갔던 늙은 안내인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소설의 분위기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젊은 안내인은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서 동료를 찾기 위해 거대한 빙하와 험준한 골짜기를 필사적으로 헤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광야 한가운데서 그의 외침은 아무런 메아리도 남기지 못한 채 무심한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가 겪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절망감은 읽는 이에게까지 고스란히 전이되어 대자연의 무자비한 침묵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낯선 풍경 속에서 길을 잃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충직한 개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간신히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의 모습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폭군 앞에 놓인 한없이 나약하고 처절한 인간의 초상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텅 빈 산장으로 돌아온 젊은 안내인은 극도의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인 심리적 공포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들려온 그 부르짖음은 과연 매서운 칼바람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얼음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던 늙은 동료의 한 맺힌 절규였을까요? 작가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젊은 안내인의 무너져 내리는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부 세계에 실제하는 위협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죄책감과 망상이 얼마나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젊은 안내인은 동료가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갔고 그 억울한 혼령이 산장 주위를 맴돌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은 그를 걷잡을 수 없는 광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무한한 고독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닷을 잃은 배처럼 속수무책으로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고 오직 침묵만이 공간을 가득 채울 때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영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고 맙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고 싶어도 문을 열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의 처절한 무기력함은 우리 삶의 어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를 건드립니다. 그는 이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독한 술에 의존하지만 알코올은 감각을 잠시 마비시킬 뿐 오히려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갉아먹으며 환청을 더욱 거세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는 산장을 지키는 개입니다. 본래 인간과 교감하며 충직하게 곁을 지키던 이 동물은 주인의 광기와 불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또 다른 공포의 매개체로 전락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 밖의 존재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털을 곤두세우는 개의 본능적인 반응은 젊은 안내인의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결국 공포에 완전히 잠식당한 젊은 안내인은 밖에서 울부짖는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려 문을 열었다가 밀려드는 매서운 바람에 기겁하여 허둥지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밖으로 뛰쳐나간 개를 영영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생명체마저 밖으로 쫓아낸 젊은 안내인은 살기 위해 산장의 모든 가구를 끌어모아 문을 막고 빛마저 차단해버립니다. 이는 외부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행동은 스스로를 완벽한 밀실에 가두는 가장 지독한 자가당착이 됩니다.
밖에서는 주인을 찾는 게 애처로운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안에서는 그 소리를 죽은 동료의 원혼이 내는 소리로 착각한 사내가 똑같이 짐승 같은 비명으로 응수합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괴물로 여기며 으르렁거리는 이 기괴하고도 서글픈 대치 상황은 이성과 인간성을 모두 상실한 채 오직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 남은 나락의 상태를 소름 끼치도록 탁월하게 시각화합니다. 두꺼운 벽과 무거운 가구들로 만든 바리케이드는 결국 밖의 유령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폭발하는 광기와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이고도 무의미한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었던 길이 열리며 찾아온 봄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비극을 가장 끔찍한 형태로 조명합니다. 가족들이 다시 산장을 찾았을 때 발견한 것은 눈 녹은 자리에 나뒹구는 짐승의 앙상한 뼈와 다 부서진 가구 더미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한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봄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덥룩한 수염과 초점 잃은 눈동자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증명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었던 건실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의 껍데기만 남은 처참한 몰골의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부에서 젊은 안내인을 짝사랑했던 소녀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 시름시름 앓다 사경을 헤매게 된다는 설정은 이야기의 비극성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의사는 소녀의 병이 산꼭대기의 찬 기운 때문이라고 진단하지만 독자들은 그것이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인간성을 앗아가는 고독의 뼈시린 한기,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참혹한 파멸을 눈앞에서 목도 안 돼서 오는 지독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은 광기는 결코 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와 연결된 다른 순수한 영혼마저 병들게 하는 지독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음을 작가는 넌지시 일러줍니다. 작가는 끝끝내 늙은 안내인이 산속 어디에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뚜렷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여백은 오롯이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지며 작품이 지닌 근원적인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짧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인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문명이 닿지 않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티끌보다 작은 존재일 뿐이며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단절은 곧 자아의 죽음과 다름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작은 산장을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시련이라는 폭설이 내려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짙은 어둠과 고독 속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환청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바리케이드를 쌓는 대신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힐 용기가 우리에게는 진정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 소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독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질병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참으로 길고도 묵직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눈 속 깊이 파묻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작고 고립된 산장은 어쩌면 타인의 온기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한없이 취약한 마음, 그 자체를 비추는 가장 투명하고도 시린 거울일 것입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기드 모파상의 소설 산장은 단순히 자연의 맹위 앞에 쓰러져가는 인간의 육체적 파멸을 그린 생존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정신이 절대적인 고독과 외부 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며 붕괴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치밀하고도 무시무시한 심리학적 임상 보고서와 같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의 텅 빈 공간은
곧 등장인물의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무의식이 투사되는 거대한 백지와도 같으며, 감각이 차단된 혹한의 환경은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얄팍한 사회적 관계망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폭로하는 잔인한 실험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생존의 위협, 그리고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작동시키는 다양한 방어 기제와 그 한계, 그리고 마침내 이성이 무너지고 원초적인 이두로 퇴행하는 참혹한 과정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슈바렌바하 산장은 그 자체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무의식의 밀실을 상징합니다. 1년의 절반을 눈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하는 이 공간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 인간적인 온기가 차단된 극단적인 감각 박탈의 공간입니다. 젊은 안내인 울리히 쿤 씨와 늙은 안내인 가스파르 아리는 이 눈 덮인 감옥 속에 남겨집니다. 여기서 가스파르 아리는 이미 14번의 겨울을 산장에서 보낸 베테랑으로서 가혹한 환경에 순응하고 체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인물입니다. 그는 감정의 동요 없이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고 카드놀이와 사냥이라는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고립감이라는 심리적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스파르는 혹독한 현실 원칙에 완벽하게 적응한 단단하게 굳어진 자아를 대변합니다. 반면 울리히 쿤 씨는 고산지대의 겨울을 처음 겪는 풋내기일 뿐만 아니라 하산하는 장 오제의 딸 루이즈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의 정신적 에너지는 산장이라는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저 멀리 로에쉬 마을로 내려간 소녀, 즉 결핍된 대상에 대한 갈망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울리히가 매일같이 벼랑으로 달려가 마을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자신이 처한 고립된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 속의 대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처절한 심리적 방어기제의 일환입니다. 그는 가스파르처럼 현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직 루이즈라는 타자와의 관계망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심리적 안정을 확인받으려 하는 의존적이고 취약한 자아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는 가스파르 영감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파국의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가스파르의 부재는 단순히 직장 동료 한 명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리히에게 가스파르는 이 고립된 공간에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외부 대상이자 불안을 통제해주던 상징적인 아버지, 즉 초자아의 역할을 하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사라짐과 동시에 울리히를 지탱하던 현실 세계의 마지막 끈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감을 찾기 위해 끝없는 눈밭을 헤매는 울리히의 여정은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극심한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를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 속에서 자신의 부름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는 광활하고 무심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력한가를 뼛속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존적 공포는 그의 내면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가 영감을 찾지 못하고 홀로 산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덮친 것은 단순히 동료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도 이 텅 빈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수 있다는 원초적인 절멸의 공포였습니다. 울리히의 심리적 붕괴는 환청이라는 정신증적 증상으로 본격화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에게 들려온 울리히 라는 목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과 죄책감으로 인해 파열된 그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내부의 소리입니다. 동료를 끝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생존자의 죄책감,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가스파르의 죽음을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파괴적인 공포가 융합되어 죽은 자의 원혼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망상으로 투사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이나 갈등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 자아를 보호하려는 투사적 동일시의 극단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동료를 버렸다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동료의 유령이 자신을 원망하고 괴롭힌다는 외부의 위협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무의식적인 처벌을 달게 받으려는 심리적 기전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은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인 동시에 자기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죄책감과 광기라는 진짜 괴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필사적인 방어 행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3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상징을 지닙니다. 3은 가스파르가 사라진 후 울리 곁에 남은 유일한 생명체이자 현실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광기에 사로잡힌 울리이는 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지저대는 3의 소리를 가스파르의 원혼이 내는 소리로 오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지 왜곡이 어떻게 현실을 철저히 기만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뇌는 감각기관이 수집한 객관적인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직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울리이는 3의 행동을 통해 위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3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망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개가 문 밖의 기척에 반응하여 짖고 으르렁거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짐승의 본능적 행동이 울리히의 왜곡된 인지체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자아가 현실 검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망상적 체계 속으로 철저히 함몰되어가는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공포에 직면한 울리이가 선택한 다음 방어기제는 알코올을 통한 감각의 마비, 즉 현실 도피입니다. 그는 오듭이라는 독주를 들이부으며 억눌린 공포와 죄책감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려 시도합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대뇌피질의 이성적 통제력을 마비시켜 두려움을 잊게 해주고 가짜 용기를 불어넣어주지만 이는 결국 그의 신경계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이성의 끈을 더욱 빨리 끊어지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술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금단 증상과 반동적인 불안은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그를 덮칩니다. 화학적 물질에 의존한 현실 부정은 가장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대처 방식이며 울리히의 내면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알량한 자아의 잔해마저 철저히 녹여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 다시 환청에 시달리는 악순환은 그가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오직 공포라는 단일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인 존재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울리히의 정신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는 산장 안의 모든 가구를 끌어다 문을 막고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이 바리케이드는 물리적인 장애물인 동시에 외부 세계와 자신을 영원히 단절시키고자 하는 정신적인 성벽이자 닫힌 무의식의 껍질입니다. 그는 이제 외부의 현실이 자신의 망상을 깨뜨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스스로 창조한 광기의 세계 속으로 자발적으로 유폐됩니다. 밖에서 살기 위해 문을 긁어대는 개3의 절박한 생존투쟁은 울리히의 귀에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악령의 저주로만 들립니다. 마침내 울리히가 밖의 괴물을 향해 똑같이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화답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심리적 몰락을 상징합니다. 언어는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입니다. 울리히가 인간의 언어를 버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성을 통제하는 초자아와
자아가 완전히 붕괴하고 억압되어 있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즉 이드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상태로 퇴행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던 외부의 괴물과 싸우다 결국 자기 자신이 그 괴물과 동일시되어 버리는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오제 일가가 산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대자연의 폭력에 짓밟힌 인간 정신의 끔찍한 잔해였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나타난 울리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 더러운 누더기, 그리고 미친 듯이 번쩍이는 두 눈은 그가 겪은 심리적 지옥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타인의 부름에 대답하지도 접촉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며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인지적 다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말은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것인지를 서늘하게 경고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감각의 고립이 어떻게 인간 내면의 숨겨진 불안을 극대화하고 죄책감이 어떻게 환각이라는 괴물을 창조해내며 결국 그 공포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에 언급되는 어린 소녀 루이지의 원인 모를, 아름과 죽음의 위기 역시 심리학적으로 매우 심장한 여운을 남깁니다. 루이지의 병은 산꼭대기의 찬 기운 때문이라는 의사의 물리적 진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극심한 트라우마의 전이이자 신체화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짐승으로 변해버린 자신이 한때 연민을 품었던 청년의 끔찍한 몰락을 목격한 충격은 어린 소녀의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용량을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상실감, 그리고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육체의 질병으로 변환되어 나타난 전환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눈 덮인 산장의 지독한 고독과 공포는 산꼭대기에 고립되었던 두 남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심리적 끈으로 연결되어 있던 산 아래의 소녀에게까지 그 파괴적인 도끼를 퍼뜨리며 인간의 나약한 정신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기드 모파상은 이 서늘한 서사를 통해 인간을 진정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외부의 혹독한 추위가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똘리를 틀고 있는 고립에 대한 원초적 공포와 그 공포가 빚어내는 광기 그 자체임을 탁월한 심리학적 통찰로 증명해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기드 모파상의 산장이 보여주는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서서히 붕괴해가는 인간 내면의 공포와 마주하셨다면 스티븐 킹의 장편 소설 샤이닝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두 작품은 폭설로 인해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단절된 공간이 어떻게 인간의 억눌린 무의식을 해방시키고 정신을 파괴하는 괴물로 돌변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주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산장의 올리이가 알프스의 작은 목조 여관에서 혹독한 고독과 죄책감에 짓눌려 환청을 듣고 야수성으로 퇴행해 갔다면 샤이닝의 주인공 잭 토렌스는 로키 산맥의 거대한 오버룩 호텔에 고립된 채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억압된 분노가 폭발하며 끔찍한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스티븐 킹은 모파상이 스케치했던 고립의 심리학을 현대적인 공포 스릴러의 문법으로 훨씬 더 방대하고 치밀하게 직조해냈습니다. 오버룩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령이나 악의적인 자아처럼 기능하며 주인공의 취약한 정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과정은 산장에서 보이지 않는 동료의 환영에 시달리며 스스로 이성의 문을 걸어 잠갔던 울리히의 처절한 심리적 투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의 광기가 결코 외부의 초자연적인 괴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자리한 불안과 상실감에서 발화한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고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말하는 심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산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모티프 중 하나인 죄책감에 의한 환청과 인지 왜곡 현상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작품이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산장의 울리가 자신이 구하지 못했다는 무의식적 죄책감 때문에 밖에서 짖는 개의 소리를 죽은 가스파르 영감의 원한 섞인 부르짖음으로 오인하며 미쳐갔듯이 말하는 심장의 화자 역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에 대한 억압된 죄책감이 바닥 밑에서 끊임없이 고동치는 노인의 심장 소리라는 강박적인 환청으로 투사되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인간의 신경증적 불안이 어떻게 정상적인 청각을 기만하고 그 거짓된 감각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질식시키는지를 특유의 숨막히는 문체로 묘사해냈습니다. 눈 덮인 거대한 산맥 한가운데서 얼어붙어가는 젊은이의 망상과 어두운 방 안에서 스스로의 심리적 함정에 빠져 발작하는 살인자의 편집증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면의 유령에게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힌다는 점에서는 완벽한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인간 정신의 연약함과 붕괴라는 심오한 주제를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통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